자, 이거 보이죠? 네. 자, 오늘 진도는 사기죄와 관련돼 가지고 강의 교환 333페이지부터 진도를 나가고 기본적으로 되도록이면 오늘 사기죄와 관련돼 가지고 뭐 다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되도록이면 공갈특까지 나갈 수 있으면 공갈특까지 한번 우리 진도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아니고 대부분 다 신용카드 범죄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나머지 크게 어려움이 있는 거는 같지 않아요. 여기 보면 이제 관련돼 가지고 사기죄에서 제가 이제 사기죄 일반이라고 하는 부분을 요번 강의 기간에 새로 넣었는데 사기죄 일반은 신용카드 범죄라든가 보이스피싱 범죄 그런 거 말고도 뭐 기본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내 것인 것처럼 팔아먹는 경우 그런 경우 일반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다음에 또 관련돼 가지고 뭐 절취한 재물들 그런 것들 팔아먹는 거 그다음에 은행에다가 내가 돈을 타인의 예금 통장으로 돈을 인출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사기죄가 일반적으로 성립하는데 그런 사기죄들을 하나로 묶기가 모여가지고 그냥 사기죄 일반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 사기죄 일반 관련돼 가지고 뭐 어떤 유형할 수 없는 범죄들 근데 이 중에서도 유형할 수 없다 그랬지만 실제 사기죄 일반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험 사기와 그다음에 삼각 사기의 대표적인 소송 사기 관련된 부분들을 좀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사기죄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공부해서 알겠지만 기망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고 착오에 의해서 처분 행위를 하면 그 처분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물론 손해까지 요구하는 것이 학설의 입장이지만 판례는 그걸 요구하지 않는다. 그 정도의 내용을 보면 될 것 같고 기망착오 처분 행위 관련돼 가지고 이제 가장 문제되는 거는 기망 관련돼 가지고 부작에 의한 기망, 부작에 의한 기망을 인정하기 하는데 그 관련돼 가지고 문제되는 게 바로 잔전사기죠. 근데 잔전사기는 우리가 부작위범 할 때 한번 배웠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늘 따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처분 행위 관련돼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처분 행위라고 하는 건 처분의 직접성과 그 어떤 처분 의사가 필요한데 그 처분 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따로 빼놨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케이스는 18년도 제7회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케이스인데 허위의 진단서를 가지고 피해자한테 허위의 진단서를 가지고 합의금을 달라 했던 사안입니다. 즉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뭐 이 사안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는데 이건 이제 위전착이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승객 갑이 뭐 휴대폰을 발견하고 어떤 여자가 떨어뜨린 휴대폰을 발견하고 이를 전해주기 위해 A를 따라 하차하면서 A를 불렀으나 대답이 없자 뒤에서 A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의 남자친구가 갑을 때린 거죠. 자, 근데 밀어 넘어뜨렸는데 갑은 그래가지고 좋은 일을 하다가 봉변을 당한 생각에 억울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합의금이라도 두둑히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육안으로 보는 상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머리를 벽에 부딪혀 이마에 상처를 낸 다음 국립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 B를 찾아가 B를 찾아가 을에게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면서 B에게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요. 자, 이렇게 허위로 발급받은 상해 진단서, 위 상해 진단서를 을에게 제시하면서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요구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을은 어떡하냐? 을은 인출한 신용카드 범죄를 통해서 이제 취득한 500만 원을 갑에게 합의금으로 건네줬어요. 자, 결국 허위의 진단서를 제시했다. 이건 갑이 허위의 진단서를 제시하는 자체가 이것이 기망인 거죠. 자, 기망이고 허위의 진단서를 제시하면서 합의금 500만 원을 요구한 것이 기망이고 을은 이에 속아가지고 착오해가지고 처분행위로서 500만 원을 갑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그렇다면 500만 원이라는 재물이 이전됐죠.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사기죄의 기본적인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은 뭐 뒷부분에 나오는데 자, 갑이 이제 뭐 핸드폰을 놓고 내린 A의 어깨를 잡았다. 뭐 A의 어깨를 잡았기 때문에 유형력의 행사기 때문에 폭행죄가 되지 않겠느냐 보지만 결국 어, A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지만은 이건 뭐다? 일반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폭행죄 위법성이 조각된다. 근데 자신의 이마에 상처를 낸 거, 이거는 뭐 자상은 기본적으로 처벌 규정이 없고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제시한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국립병원 의사이기 때문에 공무원이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허위 작성 공문서 허위 작성 공문서에 허위 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관련돼 가지고 그 성립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 값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간접 정보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거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갑이 거짓으로 발급받은 상인을 A에게 제시한 거, 기망 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를 믿고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한 행위, 각각 해당돼 가지고 기망, 착오, 처분 행위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가지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기죄가 나오면 항상 사기죄는 무엇이 기망이고, 그다음에 기망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착오에 빠졌고, 그다음에 처분 행위가 뭔지, 그런 것들만 더 언급해 주면은 실제로 뭐 사기죄 자체를 쓰는 거는 어렵지 않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여기 변호사 시험, 사회 변호사 시험에 잔잔 사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우리가 부작위 보면 봤으므로 잔잔 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부작위 편을 다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자, 절취한 예금 통장을 사용하여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는데, 이거는 뭐 절취한 예금 통장을 사용해서 은행에서 예금 인출하는 거는 저 뒤에 똑같은 케이스가 나오는데, 비슷한 케이스가 나오는데, 절취한 물건, 절취한 물건을 정을 모르는 사람에게 판매했다. 이 경우도 똑같이 사기죄가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케이스들은 딱 보고 여러분들이 절취한 물건이나 누가 맡겨놓은 물건을 그 정을 모르는 사람한테 판매했다. 그럼 사기죄구나. 절취한 예금 통장을 사용하여 은행에서 예금했구나, 인출했구나. 그럼 사기죄구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케이스는 이제 여기 2번 보면은 이해 범죄 사실에 대한 가배 죄책을 논하시는데, 이해 범죄 사실은 뭐냐? 다음 날인 뭐 3월 6일 12시경 갑은 V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꿨다. 주민등록증 사진을 바꿨다? 그럼 주민등록증은 공문서고, 공문서의 중요 부분을 갖다가 변경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위조에 해당하는구나.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공문서 위조가 되겠죠. 자, 그리고 같은 날 3시경 A은행에 가서 V 명의로 예금 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거는 작성 권한이 V한테 있는 건데 갑이 작성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사문서 위조가 되겠구나. 자, 그리고 V의 도장을 찍어 V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다. V의 도장을 찍었다. 이거는 V의 도장을 갖다 했기 때문에 사인 부정사용죄가 되겠죠. 그 사인 관련된 범죄가 성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V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다. 그럼 공문서 위조 및 이거는 행사가 된다. 그리고 V의 통장에서 이제 천금 1,000만 원을 인출했어요. 자, 이건 자기가 V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V인 것처럼 기망해가지고 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인출받은 거죠. 속은 은행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사기죄가 된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하에서 판단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다. 그렇게 판단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는 것처럼 자, 1,000만 원 인출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본다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봤던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교체하고 이를 제시한 행위. 당연히 이거는 공문서 위조가 되겠죠. 그리고 공문서 위조죄 성립하고, 그다음에 위조공문서 행사죄가 성립한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교체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중요 부분에 대한 어떤 여기 공문서의 중요 부분에 대한 변경을 가하는 행위로서 새로운 증명령을 갖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 위조에 해당한다. 그때 공문서 위조된다 보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항상 문서죄를 볼 때는 공문서 위조하고 행사죄가 성립하면 어떻게 해요? 자, 항상 공문서 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죄가 성립한다면 실체적 경합이라는 걸 빠뜨리지 말고 써야 됩니다. 물론 상경으로 보는 판례도 있지만은, 상경으로 보는 학설도 있지만 판례 입장은 명확하게 실체적 경합이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죄가 성립한다. 그럴 땐 실체적 경합으로 보라. 요건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는 여기에서 나온 쟁점은 아니지만 이 행사죄와 관련돼 가지고 위조된 것을 아는 공범한테 전달해 주는 건 행사가 아니라는 거죠. 가끔가다 이제 저기 모의시험에 나왔었는데, 요번 10월 달 8월 달 모의시험인가? 6월 달 모의고사 보니까 교수가 출제하면서 채점 기준표에다가 두고 공범한테 제시했는데 또 건네줬는데, 그것도 행사라고 판단하는,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명확하게 공범한테 제시하는 경우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정도에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아까 은행에서 이제 관련돼 가지고 예금 청소를 작성한 거, 즉 예금 청소 예금 청소를 작성하는데, 아까 V가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명의도 여기 보면은 예금 청구서 작성했다. 이거는 사문서 위조가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자인 경우에도 되겠느냐. 근데 판례는 관련된 가지고 이제 판례는 사자 명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문서 유효자가 성립한다. 라고 보는 것이 이제 판례 입장이죠. 이거 오래된 판례 벌써 나는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연도로 보니까 벌써 한 15년, 17년 됐더라고. 그러니까 뭐 이런 판례들 관련돼 가지고 이제 사자명의 문서가 과거에는 공문서하고 사문서를 달리게 봤었어요, 판례가. 근데 지금은 이제 사자명의 문서가 공문서든 사문서든 기본적으로 문서 유효자가 성립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그렇게 보고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 위조 사문서를 은행에 제출했기 때문에 행사자가 성립한다.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도 똑같이 뭐 사문서 아까 위조죄 성립하고 이 행사죄 성립한다. 반드시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죄. 그럼 실체의 경합이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언급해야 되고. 자, 그다음에 사인 부정 사용죄 관련돼 가지고 뭐다? 이 사인 부정 사용이라든가 도장을 찍어 가지고 찍은 도장을 행사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예금 청구서에 한 거기 때문에 예금 청구서를 갖다가 작성한 거는 사문서 위조, 행사한 거는 제시한 거는 행사인데 그 예금 청구서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행사한 것 때문에 그거는 뭐다? 다 흡수관계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즉 법조경합상 흡수관계로 봐가지고 그냥 흡수돼버린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문서 부정행사죄가 관련돼 가지고 여부가 문제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특별하게 언급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뭐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근데 성립하지 않는다고 논했는데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실제 여기서 이제 가장 사기죄 우리가 배우는 사기죄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 보처럼 갑이 타인명의 예금 청구서를 은행에 제시한 것은 거래의 중요 사실에 관한 기망이다. 즉 타인의 예금 청구서를 작성한 건 기망이고 그다음에 은행이 직원이 이거 착오에 의해서 1,000만 원을 지급한 처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냥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은 사기죄는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모의시험 나오는데 이 모의시험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소송 사기 문제가 나와요. 자 소송 사기 문제가 나오는데 소송 사기는 뒷부분에도 이제 나오겠지만은 소송 사기를 좀 우리가 보면은 자 기본적으로 소송 사기는 원고가 법원한테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는 거죠. 허위의 사실로 소제기를 한다. 그럼 이게 법원을 속이는 행위로서 이게 기망이에요. 자, 그럼 그렇게 속은 법원이 피고한테 법원이니까 이 자체가 뭐다? 이 자체가 기망이고 기망해가지고 법원이 착오에 빠지죠. 착오에 빠진 법원이 피고한테 어떤 뭐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때 관련돼 가지고 이 판결이 뭐냐? 이, 이 판결이 바로 처분행위죠. 판결이 처분행위고 그 처분행위로 인해서 피고가 이제 원고한테 뭔가 지급하게 되는 즉 재물이나 재산 사용에 이전이 있게 되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삼각사기 형태를 소송사기를 한다. 자, 근데 이제 소송사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논점은 이 판결이라는 거. 이 판결이라는 거는 최종적인 처분 행위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판결과 관련돼 가지고 문제되는 게 뭐야? 판결과 문제되는 게 임시적인 처분인 가압류라든가 가처분. 자, 이런 건 뭐다? 이런 거는 여기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분 행위에.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갖다가 뭐 하는 소송 사기는 소송 사기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판결과 관련돼 가지고 이 판결이 나오는 거 관련돼 가지고 판례에 나오는 게 그런 판례 있죠. 즉 관련돼 가지고 소송상 화해가 아니라 이거 뭐라 그러죠? 재판상 화해, 소송상 화해. 재판상 화해 같은 거는 이 자체의 형성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써 그냥 독자적인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결 난다 가지고 재판상 화해가 나왔다. 그리고 이거는 소송 사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그럼 실행의 착수 시점이 언제냐? 실행의 착수 시점은 바로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소를 제기할 때 이게 실행의 착수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기망이 실행의 착수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얘가 허위의 사실로 소를 제기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사실로 진실의 사실로 소를 제기했는데 피고가 원고가 이제 그런 소를 제기하니까 법원에서 이제 그 소장 부분을 송달하겠죠. 하여튼 얘가 답변서를 제출해 이렇게 만약에 답변서 제출하는데 이 답변서가 만약에 허위인 경우 즉 허위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때는 원고는 제대로 된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가 허위의 답변서를 제출해가지고 법원에 속았다. 그럴 때는 이 허위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거 이게 바로 그냥 기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망이 되고 이 기망이 바로 실행의 착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송 사기에서는 원고가 주체가 될 수도 있고 피고가 주체가 될 수도 있는데 원고가 주체가 될 때는 허위의 사실에 기한 소를 제기할 때 실행의 착수가 있는 거고 피고가 소송 사기의 주체가 될 때는 허위의 답변서를 제출할 때 그때 실행의 착수가 있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고 판결 관련돼 가지고 이런 의미의 판결이 있다. 가압류 가처분은 안 되고 재판상 화해는 자체의 형성적 효력이기 때문에 이걸로서 효력이기 때문에 뭐 이게 소송 사기가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송사기와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것이 이제 여기 2021년 올해 8월 모의 시험에 나왔던 건데 이거는 이미 몇 년 전에 저기 뭐야 모의 시험에 한번 나왔던 부분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사자, 사자를 상대로 한 자, 죽은 사람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뭐예요? 죽은 사람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이거는 무효로 가지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어떤 민사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법원을 속여가지고 자기가 어떤 판결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거는 사법상의 어떤 권리가 변동되는 것이 아니고 무효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소송 사기에 그 실행의 색소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미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죽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대상의 불가능으로 인해서 결과가 불발생된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능미수 이게 무효가 되는데 이 무효가 불능미수가 될 수도 있고 불능범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겠지만 위험성이 없으면 불능범이 되는 거죠.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판례는 뭐라 그러냐? 사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어느 경우에도 권리 변동이 없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는 그런 어떤 소송 사기 관련돼 가지고 위험성도 없다. 그래 가지고 불능범으로 판단하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불능범이냐 불능미수냐 했을 때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우리 판례는 뭘 기준 삼냐면 추상적 위험성을 삼죠. 추상적 위험설이 우리 판례가 취하고 있는 위험성 판단의 기준인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추상적 위험설은 결국 행위자의 인식을 놓고 그 인식에 대해서 자 일반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게 우리 판례는 이 일반인을 그 분야의 일반인으로 봐요. 그 분야의 일반인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법률 분야다. 그럼 법률 분야의 일반인, 변호사나 일반적인 법조인들의 입장을 일반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가라면 기본적으로 사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효력이 없다는 걸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위험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두면은 밑에 판례를 밑에 이제 사례를 풀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관련돼 가지고 이제 밑에 그 내용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거는 저번에 봤던 건데 여기 보는 것처럼 갑과 을은 갑은 친구 을과 금은방을 털기로 공모한 후 A원의 금은방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을이 대기하는 사이 자신은 갑은 금은방에서 목걸이와 반지를 사는 척하면서 어울리는지 한번 착용해 보겠다고요. A원의 한눈판 사이 목걸이를 걸고 반지를 낀 채 도주했다. 자, 이건 뭐예요? 이건 책략절도죠. 책략절도로서 이건 절도죄가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밑에 관련된 오늘 이제 여기 소송사기 관련된 중요한 거는 자 뭐 관련돼 가지고 여기 또 사기죄가 되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자 갑은 이제 그렇게 뺏은 반지 절취한 반지를
친구 B에게 전달하려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병에게 B에게 전달하려 부탁했는데 그 말을 그러나 병은 어떡하냐? 병은 인터넷 중고 카페에서 연락된 C에게 자신이 끼던 반지라고 속여 80만 원에 팔아버렸습니다. 자, 80만 원에 팔아버렸다? 타인의 물건을 타인 몰래 팔아버렸다. 이게 바로 사기죄가 되는 거죠. 사기죄가 성립하고 갑에 대해서는 맡긴 물건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갑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면 될 것 같고 사기죄가 성립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자 갑의 아버지 정은 종중 회장으로 종중으로부터 명예수탁을 받아 종중으로부터 갑은 종중 회장으로 종중 명예수탁을 받았다. 관리 중인 엑스토지를 몰래 활용해 빌라를 신축 분양하기로 마음먹었다. 자, 갑의 아버지 정은 종중 회장으로서 종중으로부터 명예신탁 받은 명예신탁은 유효한 명예신탁이죠. 그러면 이제 이걸 팔아먹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이에 시가가 이건가? 원래? 횟집에 가면 이렇게 써 있던데. 시가라고 써 있던데. 하여튼 뭐 시가 20억 원인 엑스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뭐서 20억 원인 엑스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거는 횡령죄가 되는데 종종 회장으로서 업무자의 지위에서 횡령을 했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 근데 시가 20억 원 중에 근저당권 설정 최고액을 얼마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은행부터 10억을 대출받았다. 10억 대출받았으므로 업무상 횡령인데 이 횡령액이 5억을 넘어가니까 이건 특경법상의 업무상 횡령이 되겠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이 성립하고 자, 정은 인테리어 공사 대금이 부족하자 화성시에 유명 테마파크가 조성된다는 보도를 보고 자신이 방치해뒀던 Y토지 그러니까 정이 Y토지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 Y 토지는 정과 D가 공유로 소유 중인 거 있습니다. 근데 이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머리를 짜냈고 정은 D로부터 지분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D가 사망했고 자기 명의의 세금이 부과되는 점을 기화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의 소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허위의 소를 제기한 거죠, 이게. 자, 바로 이것이 허위의 소를 제기했다. 이것이 법원을 상대로 한 기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은 매매 계약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자, 매매 계약서를 만들어 제출했다. 매매 계약서는 원래 정과 D가 같이 써야 되는데 D가 어, 정 자체에 사용 권한이 없는데 작성 권한이 없는데 썼기 때문에 이거는 사문서 위조가 되겠죠. 사문서 위조가 되고 만들어 제출했다. 그러면 이제 행사죄도 성립한다. 두 죄는 실경이다. 그다음에 피고 D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 변론기일 소환장을 본인이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걸 의제 제각받는 방법으로 이제 결국 재판부를 속여가지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원고 승소 판결은 소유권 인정 등기를 해라. D한테 소유권 인정 등기를 해줘라고 하는 것이 원고 승소 판결이겠죠. 자, 근데 이 원고 승소 판결 관련돼 가지고 이것이 효력이 있겠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원고 승소 판결은 이거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소송 사기 관련된 기망행위를 했고 소금 법원이 차고한 법원이 어떤 처분 행위로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소송 사기가 성립할 수 있겠냐 관련된 기수는 안 되고 미수가 되는데 이것이 과연 불능미수가 되겠냐 아니면 위험성도 없어가지고 불능범이 될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결국 이 부분은 불능범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은데 밑에 이제 쭉 보면은 자 정해대책 관련돼 가지고 여기 뭐 특경법상의 업무상 횡령이 된다. 이건 이제 6점짜리였고 관련돼 가지고 사기죄와 관련된 소송 사기 이게 소송 사기인데 자 사자를 상대로 한 소송 사기가 성립하겠느냐 관련돼 가지고 사자를 상대로 한 소송 사기와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뭐 관련돼 가지고 얘가 이제 뭐야 자백 간주라 그러나요? 뭐 의제 자백이라는지 모르겠는데 자백 간주가 돼 가지고 결국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착오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삼각사기인데, 자, 삼각사기에서 법원이 처분 권한을 가진 데 법적 권한상 사실상 지설이 인정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판례는 사자 상대 소송은 사자를 상대로 보며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소재기로서 확정 판결이 있더라도 당연 무효인 판결로 보는 것이 확고한 경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저기 뭐 판례가 법원이
법원이 이렇게 확정 판결하더라도 그건 자체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한테 효력이 미치지 않고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여기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 이제 사기죄가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다 인정되지 구속요건 해당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 얘가 실행에 착수한 거,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소송 사기로 해서 불능미수가 될 수 있겠냐와 관련돼 가지고 요 나번도 한 9점 정도 있는데 이게 더 큰 배점이죠. 근데 관련돼 가지고 실행 수단의 원시적 불가능에 범죄의 기소가 이룰 수 없을 때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불능미수 삼 검토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보면 자, 판례는 추상적 위험성의 입장이죠. 이때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 그렇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이라는데 이 일반인은 뭐다? 일반인은 그 분야의 일반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법률가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효력이 없을 거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능범이 된다. 처벌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모의 시험에 한번 나왔, 두 번이나 나왔는데 본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케이스다 보면 될 것 같고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는 이제 아까 토지 매매와 관련돼 가지고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제출한 거. 자,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본자가 성립한다. 관련된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성립하지 않는다. 뭐 그런 것들도 종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또 17년도 모의 시험인데 이건 이제 보험 사기예요. 보험 사기의 실행에 착수 관련돼 가지고 자, 여기 보면은 보험 사기 관련된 실행에 착수는 뭐 기본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때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험 사기는 잘 봐야 되는 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보험 사기가. 자, 보험 사기다. 그럼 보험 사기는 기본적으로 자, 먼저 보험을 가입합니다. 보험을 가입한 다음에 허위의 사고를 발생시켜요. 그런 다음에 뭐요? 보험금을 청구하죠. 청구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심사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실행 착수가 언제냐? 보험 사기에서. 보험 사기에서 실행의 착수는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이게 기망으로서 이게 실행의 착수예요. 자, 허위의 사고를 내 가지고 이거를 갖다 보험금 청구하는 것이 실행의 착수고 이 글자가 왜 이래 이거. 이게 실행의 착수다. 자, 그러면 심사를 했는데 얘네가 착오를 일으키는 거죠.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게 처분 행위와 왜 재물이나 재산 이적에 이전이 있게 돼가지고 이때 뭐가 된다? 이때 기수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보험 사기 입장이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보통은 보험 사기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특이하게 보험 사기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 먼저 그냥 사고가 났어. 자, 사고가 발생했는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이때 해요. 자, 보험 가입을 하면서 이 사고는 실제로 보험 가입을 했더라도 이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보험 가입일 전에 있었던 사고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고를 갖다가 마치 보험 가입 후에 있었던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이때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자, 그러면 심사하고 보험금 지급해. 자, 이런 경우는 뭐냐? 이런 경우는 사고가 났던 거를 마치 사고가 이 나중에 난 것처럼 해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할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이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이때 실행에 착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실행에 착수가 있고 역시 기수는 이때 가서 기수가 된다.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험 사기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험 가입한 다음에 보험금을 허위로 타먹을 목적으로 허위 사고를 내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 실행에 착수가 있고 보험금 지급받을 때 기수가 되겠지만은 사고를 먼저 낸 다음에 허위의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진짜 사고가 났거나 이 사고가 원래 보험의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 가지고 보험금 받아먹으려고 보험을 가입을 했다면 이때 실행 착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가서 보험금 지급하면 저게 되는 거다. 그래서 보험금 사기는 이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를 좀 나눠 가지고 판단해둬야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보면 주식 투자에 실패하여 큰 빚을 진 구청 건축과 공무원 갑. 자, 얘가 공무원 갑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신의 집에 불을 놓아 화재보험금을 받아 나누기로 을병과 모의했습니다. 자, 갑이 을병과 화재보험금을 타먹자. 이게 모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재보험을 여기서는 화재보험이 가입될 당시에 뭐예요? 여기는 기망이라고 하는 그런 범죄 의사가 전혀 없었죠. 근데 이제 가입한 다음에 자기 집에다 허위로 불을 질러가지고 보험금을 타먹기로 한 겁니다. 며칠 후 갑은 정오부터 2시간 정도 자신의 집에 가족들이 외출하고 없다고 을병에게 알려주면서 자신의 알리바리를 위하여 그 시간에 직장에 있으면서 필요한 사항은 그때그때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알리겠다고 했어요. 자, 이에 따라 이제 어떻게 했냐. 을과 병은 그날 정오 갑의 집 안으로 화염병을 던져 불을 놓고 도망쳤습니다. 자,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집에다가 불을 질렀기 때문에 현주건조물 방화죄가 성립하는데 그 이후에 집에 불을 타면서 유리창이 깨졌고 마침 갑의 집 앞을 지나가던 A가 파편을 맞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현주 건조물에 방화를 해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했다. 현주 건조물 방화, 치상죄가 성립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갑과 을과 병은 현주 건조물 방화, 치상죄가 성립하는데 얘는 전체 주도를 해가지고 모형하기 때문에 갑을 병은 뭐다? 현주 건조물 방화, 치상죄 그냥 공동정범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주도적 역할을 해가지고 지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된다는 거죠. 자, 이제 그래가지고 얘들이 기본적으로 요 상태로 보면 현주 건조물 방화, 치상죄가 성립하는데 갑이 모의한 내용에 따라 이제 보험회사에 화재보험금 지급할 것을 청구했어요. 청구했다는 거는 이제 뭐다 이건 보험 사기 관련된 실행 착수가 인정됐으나 보험회사는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보험금 지급을 미뤘습니다. 그럼 이건 뭐다? 결국 기망행위가 있었는데 상대방이 속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기에 대해서 미수가 성립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뭐 보면 될 것 같고 역시 갑을병에 갇힌 것 때문에 현주건조물 방화치상죄 공동정범, 사기 미수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해설들이 밑에 나온 것처럼 뭐 갑의 집을 방화하는 보험금 청구 사건 가지고 현주건조물 방화치상죄 공동정범이 된다. 사기 미수죄 공동정범이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범죄들에 대해서 각각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고 자, 뭐 17년도 관련돼 가지고 소송사기 나왔는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는 뭐다? 아까 봤던 것처럼 실행의 착수 시점은 기본적으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똑같이 아까 올해 나왔던 시험처럼 사자를 상대로 한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사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무죄가 된다는 겁니다. 자, 보면 여기 보는 것처럼 자, 뭐 그거로 6개월 후 C가 사망하자 C의 아들 D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 연등기를 마쳤어요. 현재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 그 C의 아들 D가 소유권 연등기를 맞춰가지고 등기부상에 D가 소유자로 돼 있는 겁니다. 근데 C의 친구 여기 을이 어떻게 했냐? C의 친구 을은 위 대지를 가로챌 생각으로 자신과 그 을과 C 사이에 이 대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계약서를 만들었어요. 자, 이거 사문서 위조가 되겠죠. 그리고 이를 사용하여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자, 그럼 이건 기본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해가지고 제출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하고 자, 지방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그럼 이게 소송사기가 될 거냐? 그랬을 때 아까 봤던 것처럼 가처분 결정이나 가압류 결정은 뭐요? 이거는 종국적인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사기가 되지 않는다 했죠. 그러니까 처분행위가 되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이어서 받아낸 다음에 이어서 D를 피고로 즉 자기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다음에 D를 피고로 하는 C로부터 이 대지를 매수했으니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연등기를 구한다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어요. 그럼 이게 뭐야? 허위의 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것이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위 매매계약서도 아까 관련돼 가지고 매매계약서 만들었는데 위 매매계약서도 함께 증거를 제출했어요. 자, 이거 아까 사문서 위조의 행사가 되고 그러나 D가 소유자인데 D가 본안 소송 제기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을은 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럼 얘가 소송사기 실행에 착수했는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실행 착수할 땐 D가 안 죽었냐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사망을 했어.
사망을 했으면 관련돼 가지고 사망을 해가지고 소유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예 소를 취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 가지고 무슨 죄가 될 거냐? 이건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결국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로 위험성도 없기 때문에 무죄가 될 거다라고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쭉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뒤에 내용 보더라도 자,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한 행위 관련돼가 당연히 그거는 사문서 위조, 그다음에 법원에 제출한 건 행사, 그다음에 관련돼가 반드시 실체 경합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문서죄가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럼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공동으로 작성할 권한이 있는 건데 혼자 작성했기 때문에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작성했으므로 사문서 위조, 뭐 행사의 목적도 있었다. 그럼 당연히 사문서 위조가 된다. 근데 법원에 제출한 건 위조사무소 행사자가 성립한다. 그다음에 핵심적인 건 양제는 반드시 실체적 경합이다. 요것들 언급해 주면 될 것 같고, 자, 또 하나 이제 아까 말했지만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관련돼 가지고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나 가압류 결정은 종국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실행에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관련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 이제 죽은 사람 D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사기죄가 기수가 되겠냐? 당연히 기수하고 불능미수가 되겠냐? 불능미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결국 아까 앞에 봤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 결국 이거는 나게 보면 불가벌설의 입장이다. 즉 왜 불가벌이냐? 위험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면은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사기죄의 일반적인 내용들에 관련된 걸 봤는데 주로 사기죄 일반에서는 보험 사기와 소송 사기 문제가 나오는데 소송 사기 문제는 솔직히 초창기에는 잘 거의 안 나온다고 봤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저기 뭐야 이 17년도고 올해 21년도고 자꾸 이렇게 모의고사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소송 사기도 이제 한 번쯤은 시험 문제가 나올 때가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소송 사기와 관련된 쟁점, 보험 사기와 관련된 아까 쟁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면 될 것 같고 사기죄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일단 타인 명의의 타인 물건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팔아먹는 경우는 다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다음에 이제 은행에다가 청구인이 아닌 계좌 주인이 아닌 사람이 몰래 예금 청구서를 작성해가지고 제출해가지고 돈을 찾았다. 그럼 그것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가장 많이 나오는 쟁점인데 학생들이 자꾸 놓치는 쟁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쟁점 놓치지 않고 계속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기죄 1번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다음은 이제 서명사치 사건이죠. 이 서명사치 사건은 기본적으로 뭐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기라고 하는 것은 기망, 착오, 그다음에 처분행위, 그다음에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이전, 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뭐 손해발생 요구한다. 펑플랜인데 이때 이 처분행위 요건이 뭐냐 그래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건 객관적으로는 뭐요? 객관적으로는 처분 효과의 직접성이 있어야 된다. 주관적으로는 처분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행위의 직접성, 처분 효과의 직접성이라는 건 내가 이 처분행위로 직접적으로 상대방한테 어떤 물건이나 재산 이익 감으로 해가지고 재산상 손해를 직접 발생시키는 직접적 원인이 된다는 게 직접성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략 절도는 사기가 아니라 절도라 보는 거죠. 아까 봤던 것처럼 이 처분 효과에 직접성이 없다. 그리고 책략 절도는 처분 효과에 직접성도 없지만 또 실제로 보면 처분 의사도 없어요. 물건을 보겠다, 잠깐 구경하겠다고 넘겨달라 그러면은 주인이 넘겨주는 건 뭐예요? 넘겨주는 거는 잠시 보라고 넘겨주는 거지 내가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넘겨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책략 절도는 이 처분 효과의 직접성도 없고 처분 의사도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절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처분 의사와 관련돼 가지고 과거에는 이 처분 의사를 갖다가 어떻게 봤냐면은 내가 이런 처분 행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한테 어떤 법적인 효력이 생긴다. 그러므로 나한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걸 우리가 처분 의사로 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처분 의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에 따른 구체적인 법률 관계까지도 인식해야지만 처분 의사가 인정된다고 봤어요. 그러므로 과거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몰래 근저당권 설정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뭐 매매를 갖다가 할 거면서 사실은 모르는 사람
그 글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니까 여기다 사인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사인 받아가지고 갔다. 근데 실제로 이건 뭐야? 이건 매매 계약서라고 자기가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인연 등기하거나 아니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이런 경우에 판례는 기본적으로 행위자가 사인했을 때 사인해서 서명했을 때 그 서명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법적 효과를 행위자가 뭐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사기자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서명사치 사건에서 판례는 뭐라 그러냐? 판례는 인재 처분 의사라고 하는 거는 자 어떤 행위를 한다. 내가 행위를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지. 처분의 결과, 내가 이 서명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까지 올 것이다. 라고 할 인식은 필요 없다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뭐요? 내가 처분 의사는 내가 사인을 한다는 의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분 사인한다는 의사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속여가지고 이렇게 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매매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시킨 경우에 있어서 옛날에는 사기자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이 전월합의처 판결 이후로 바로 사기자가 성립한다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보면 전월합의처 판결을 보면 쭉 읽어보면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여기죠. 처분 행위의 법적 의미나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피기망자의 주관적 인식과 실제로 초래되는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고 이것이 사기죄의 본질적 속성이다. 서명한 사람은 토지거래 허가라고 서명을 했는데 자 주관적 인식은 토지거래 허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초래되는 결과는 부동산이 넘어가 버리거나 아니면 담보가 설정돼 버리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런 경우에 처분의사가 없다고 하면 안 된다. 사기죄 본질이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처분의사는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 없다라고 판단해가지고 과거에는 사기자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던 것에 대해서 서명사치에 대해서 이제 사기자가 성립한다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이런 사안이죠. 이거는 자, 이 사안이 밑에 나오는데 자, 갑등은 피고인 등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결과 토지거래 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로 잘못 알고 처분 문서인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의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갑등의 행위는 뭐예요? 여기 피해자죠. 갑등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갑등이 비록 자신들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문서의 정확한 내용과 문서의 작성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미처 인식 못하였다 하더라도 여기 보는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 등에 관한 서류를 알고 그와 다른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에 스스로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그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자 처분에서도 인정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기자가 성립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인정사치 사안은 제가 서명사치 사안과 비교하라고 아마 거의 제 교환함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인정사치 사안을 서명사치 사안과 비교하라 그러면 이 판례가 옛날 판례인데 이걸 왜 강조하냐면 자, 이 인정사치 사안은 제가 뭐 어서 알고 나서 한 게 아니라 이 서명사치 사안 관련된 대법원 전합책 판결에 반대 의견이 있었어요. 그 반대 의견에 보면은 왜 이것이 서명사치가 왜 사기죄가 되느냐. 처분의사를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 인정사치와 서명사치가 다른 게 어딨냐. 그러면서 이거는 지금도 사기자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거 아니냐. 응? 그렇기 때문에 서명사치 사안과 인정사치 사안을 갖다가 비교해가지고 이런 경우에 사기자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은 자 일반적으로 서명을 대신 받아간 건데 서명을 토지거래 허가에다가 서명하는 겁니다라고 서명 받아가면서 실제로는 매매계약서 서명 받아간 거와 똑같이 비슷하게 이거는 인장을 갖다가 받아간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 보통 이 토지가 이게 토지가 있는데 이게 갑소유의 토지야. 갑소유의 토지인데 여기서 이제 피고인 A가 이거 바뀌었다. 뭐가? 보통 우리가 이게 A의 소유 토지입니다. 피해자를 A라고 그러고 보통 범죄자를 갑을병이라 하는데 자 갑이 A한테 이 토지를 매수하는데 토지를 전체 이게 34평이에요. 34평짜리 토지를 갖다가 전체 매수하지 않고 자기가 약 20평만 약 20평만 매매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당신이 보통 이런 경우에 이렇게 부분만 매수하는 경우는 분할 등기를 해가지고 이제 요 땅에 대해서 갑이 이제 등기를 가져가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 보통 저도 지난주
오늘이 뭐야? 오늘이 토요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 날 상속받은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땅이 있어가지고 누가 좀 이렇게 길 좀 내게 좀 달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이렇게 분할 등기하는 건 보통 이렇게 사가는 사람이 등기를 저기 분할 저기 뭐 토지 같은 분할한 다음에 그 분할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전부 다 뭐 처리를 해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할 테니까 얘한테 인감을 달라. 가지고 인감하고 인감 도장을 받은 거예요. 근데 갑이 어떻게 했냐? 갑이 실제로 이 전체 땅에서 요것만 분할 등기해가지고 소유권 인정이 되는데 갑은 전체를 이전 등기한 겁니다. 자, 그럼 갑이 전체 이전 등기했으면 나머지 여기가 14평. 14평에 대해서는 사기가 성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례가 뭐라냐 이 부분에선 자, 이 14평 부분이 뭐예요? 자, 34평 중 피고인이 매수한 20평 부분에 대한 것이다. 즉 여기 김봉래가 여기 피해자 A인데 위 김봉래의 처분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건 토지에 피고인이 매수한 20평 부분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14평 부분에 관한 것은 뭐다? 소유자인 김봉래의 처분행위가 없었다. 즉 얘가 인감을 주고 한 거는 20평에 대한 처분행위만 준 것이지 14평에 대한 것은 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원심은 이유 자체에 이런 원심 판결 이유 자체에 의한 명백뿐 아니라 또 등기 공무원은 뭐예요? 등기 공무원에게는 위 부동산의 처분 권한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갑이 전체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했다 할지라도 갑이 실제로 권리 갖는 건 20평뿐이고 14평은 뭐예요? 아직도 갑 앞으로 소유권 있는 게 넘어갔지만 14평은 아직도 A 거고 A가 처분 의사를 항상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등기 공무원이 전체 등기를 넘겨줬다 할지라도 등기 공무원한테 이 14평을 넘겨줄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 뭐요? A로부터 사기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것들을 받아낸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뭐다? 관련돼 가지고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사치와 관련된 이 케이스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서명사치에는 그 서명을 할 때 서명 자체를 한다는 인식은 있었는데 그 인식 자체는 뭐다? 그거는 법률적 내용까지 다 알 필요는 없어가지고 그런 경우는 이제 사기죄가 되지만 아직도 이렇게 인정사치라고 하는 이상한 관련돼 가지고는 얘가 넘겨준 의사가 20평에 대한 것뿐이지 14평에 대한 건 아니다. 그다음에 등기공무원도 14평을 넘겨줄 권한이 없다. 뭐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판단한 거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처분행위 관련된 또 중요한 거는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관련돼가지고 쉽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처분행위자는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된다는데 이것이 뭐 법적 권한, 계약관계, 사실적 지위설인데 사실상 지위설이 그냥 통설 판례 입장이에요. 법적 권한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법적 권한이 필요 없고 사실상 지위만 있으면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처분행위 관련된 내용을 보고 이거는 아직까지 본시험에 응? 본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의외로 서명사치가 한 번은 나올 것 같은데 서명사치가 그렇게 뭐 중요한 사안은 아닌지 본시험에도 안 나왔고 모의시험에도 서명사치 자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서명사치가 2017년도 2월 6일 날, 2월 16일 날 나왔죠. 이게 근데 변호사 시험에는 출제가 안 되는데 마지막 사법시험 2차 문제에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2017년도 2월에 나온 문제인데 2017년도 6월 사법고시 2차 문제 이게 바로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변호사 시험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뭐 그 정도의 내용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밑에 보면 모의 시험에 나오는 것도 처분권자의 지위가 인정되냐 인정되지 않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냥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다. 여기 보면은 자, 뭐 비트코인 폭락으로 가격 50만 원을 비트코인 가격 폭락으로 50만 원을 다 잃게 된 갑은 자, 갑이 어떻게 갑은 며칠 후 A의 슈퍼마켓에서 A가 계산 뒤에 놓아둔 현금 30만 원을 발견한대요. 자, 현금 30만 원 이제 어떻게든지 가져가려는 거죠. 그러니까 갑은 계산대 앞에 있던 손님 B에게 자신이 거스름 돈으로 받을 것이니 그 돈을 집어달라고 했어요. 나 이건 문제 만든 사람도 웃겨. 아니 도대체 얼마나 샀길래 슈퍼에서 거스름 돈을 30만 원씩 받아가는데 도대체 뭐 말이 좀 이상하죠. 이게 무슨 뭐 3만 원도 아니고 무슨 슈퍼에서 그럼 100만 원치 사고 100만 원 내고 30만 원 거스름 돈 받아가는 건가? 어? 좀 너무 좀 성의 없이 냈죠 이런 문제들은.
집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를 그대로 믿은 B가 어떻게 했냐? 이를 그대로 믿은 B가 돈을 주어 건네주려고 하는 사이에 순간 이를 짚어했던 슈퍼마켓 주인 A가 도둑 잡아라고 손을 쳤어요. 또 웃기는 거는 이거는 결국 뭐예요? 이런데 또 힌트가 있네요. 도둑 잡아라. 그럼 갑은 뭐야? 얘는 절도야. 어? 절도인데 결국 챙기지 못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 절도 미수가 되겠죠. 그럼 사기는 왜 안 되냐? 사기와 관련돼 가지고 얘한테 이 B한테 뭐 법 사실상 처분 권한, 사실상 처분의 지위, 뭐 권한도 없었지만 지위도 사실상 처분의 지위나 아니 법적 권한이 둘 다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B가 넘겨준 게 처분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이 그냥 가져가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탈취죄로서 그냥 절도죄가 되고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절도 미수가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려운 게 아니다. 관련돼 가지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갑은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 C가 분실한 C의 주민등록증을 주셨어요. 시내버스 안에서 남의 물건을 주셨다. 버스 기사가 발견했다는 내용이 없네. 그럼 이건 전미탈물 횡령이죠. 그다음에 이제 갑은 C의 주민등록증을 신분 확인용으로 이용하여 C 명의 휴대폰을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갑은 자신의 컴퓨터에서 만든 C의 주민등록증을 스캔한 이미지 파일. 자, 이미지 파일과 C 명의로 작성한 휴대폰 신규 가입 신청서. 자, 이건 사문서로 유지한 거네요. 사문서로 유지했는데 유지한 사문서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신규 가입 신청서를 만들고 그것을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휴대폰 대리점 직원 D에게 발송했다. 그러면 스캔하는 이미지 파일은 문서냐 그랬을 때 스캔한 이미지 파일은 문서는 아니에요. 이 자체는 문서는 아닌데 이 스캔한 게 원래 작성한 문서가 있잖아요. 여기. 이 문서를 작성한 것을 갖다가 스캔해서 보낸 거기 때문에 이 이미지 파일을 보낸 자체는 뭐다? 이미지 파일을 발송한 거는 사문서 유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거다. 발송했다는 건 사문서 유조 사문서 행사자가 성립한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신분 확인용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스캔한 이미지 파일과 이걸 보냈죠.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을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보낸 거 이것 관련돼 가지고 결국 공문서 부정행사자가 성립한다. 여러분들이 공문서 부정행사자는 딱 제가 한번 정리해 줬는지 모르겠는데 자 공문서 부정행사자는 뭐다? 권한 얻는 사람이 용도 내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권한 있는 사람이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성립해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지금요? 권한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기 때문에 C의 주민등록증이기 때문에 갑이 사용하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주민등록증은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용도 내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문서 부정행사자가 성립한다. 여러분들이 공문서 부정행사자 쓸 때 보면은 뭐 복잡하게 써. 뭐 복잡하게 쓰고 나중에 안 해주면 어떡하 시험장에 갑자기. 그러니까 공문서 부정행사자 딱 여러분들이 생각해가지고 기준을 잡아가지고 권한 없는 사람이 그 권한과 용도가 한정되는 거잖아요. 공문서 부정행사나 사문서 부정행사는. 그렇기 때문에 권한 없는 사람이 용도 내로 사용하거나 권한이 있는 사람이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라고 딱 정리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한번 정리해 놓으면은 공문서 부정행사는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요 내용만 들어가면 있는 점수 주는 거야. 이건 어쩔 수 없이. 그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된다. 그리고 또 관련돼 가지고 밑에 케이스를 보면 딱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보는 것처럼 뭐 30만 원에 대한 절도죄 미수범 또는 사기죄 미수범냐 관련돼 가지고 결국 여기서 집어준 사람들, 집어준 B한테는 뭐요? B에게는 처분 권한이나 법적 권한이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거죠. 피해자 측에. 근데 피해자 측에 처분행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이거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절도죄 미수범의 간접 적목이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주민등록증 습득 관련돼 간 절도죄 또는 전미탐물 행위죄 성립 여부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 전미탐물 행위죄가 성립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여기 보는 것처럼 형법상 점유는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면 뭐 형법상 점유 개념을 3점 써라 3점. 근데 분실물 경우 절도죄 성립 여부 써라 이게 5점인데 기본적으로
형법상 점유는 자 점유는 지배 의사와 즉 이 뭐야 현실적 물리적 요소 이뭐 이렇게 써놨어. 형법상 점유는 자 지배 의사와 지배 사실에 의해서 인정되고 사회적 규범적 요소에 의해서 확장되거나 축소된다. 자, 그런 관련돼 가지고 이제 현실적으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못해도 사회 규범적으로 점유로 인정하여 점유 경향이 확대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보면서 결국 분실물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분실물의 경우 관련돼 가지고 뭐요? 분실물은 분실자가 그 소개를 알고 있을 때는 분실자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겠으나 그 소개? 이 소개가 아니라 소재죠. 그 잃어버린 물건의 소재지죠. 이게 내관계 아니라 물건의 소재를 알고 있을 때는 분실자의 점유를 인정했으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는 점유이탈물이 된다는 견해가 있고 소재를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소재를 알고 있든 모르거든 분실물은 뭐다? 분실자의 점에서 이탈하는 것이므로 점유이탈물이 된다는 견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뭐 해설이 좀 이상하고 기본적으로 분실물의 경우는 뭐예요? 분실물의 경우는 알고 있든 모르든 새로운 점유가 창설된다는 거죠. 분실자가 두고 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있을 때는 점유를 인정할 수 있느냐? 알고 있든 모르든 분실물은 분실자의 점유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자, 그럼 점유 이탈물이 되냐 했을 때 분실자의 점유에서 이탈한 것이지만 새로운 관리자, 즉 새로운 관리권이 설정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새로운 점유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즉 내가 당구장에다가 여기 위에 보면 당구장에다가 물건을 두고 왔어. 근데 당구장에다 물건을 두고 왔으면 나의 점유는 없어지지만 당구장 관리자의 점유는 새로 생겼다는 겁니다. 자, 고속버스에다가 물건을 두고 내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나의 점유는 없어지지만 고속버스 관리자, 즉 기사의 점유는 인정된다는 거예요. 지하철에다가 선반에다 물건 두고 왔다. 그럼 지하철 관리자, 승무원의 점유는 개시된다는 것이 이제 학설이란 겁니다. 근데 판례는 뭐라 그래요? 판례는 요 판례뿐만 아니라 즉 고속버스하고 지하철 관련돼 가지고 뭐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여기서 관리자인데 관리자 또는 승무원 관련돼 관리자가 발견하기 전에는 새로운 점유가 새로운 점유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속버스 운전자가 발견을 했어. 발견을 하면 어떻게 해요? 발견하면 그때 고속버스 운전자의 점유 1원인 사람의 소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가져가면 절도죄가 되는데 버스 운전사가 발견하지 못한다 판례에 따르면 그럴 때는 그냥 점유탐을 횡령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관련돼 가지고 시내버스 안에서 가본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 C가 분실한 C의 주민등록증을 줬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발견했다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는 그냥 새로운 점유가 인정되지 않고 점유탈물 횡령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형법상의 점유 문제 관련된 부분들도 보면 될 것 같고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문제라고 보지만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재밌는 얘기 한번 하면은 분실물의 점유 분실자가 그 소재를 알고 있을 때는 분실자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 이게 원래 이런 얘기가 일반적인 그 다설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학계에서 그 한양대학교에서 정년퇴직하신 오영문 교수님이 갑자기 야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무조건 인정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서 LA 공항에서 내가 시계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시계를 놓고 왔어. 그래가지고 인천공항에 도착해 보니까 내가 LA 공항 어디다가 시계를 두고 왔네. 그럼 LA 공항에 있는 시계에 내 점유권이 인정되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다. 내가 어디다 두고 온지 알고 안다고 내 점유가 거기까지 뻗친다고? 그럼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든 모르든 그건 기본적으로 내 점유는 상실된 것이라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새로운 점유가 인정되면은 두고 온 장소의 관리자의 새로운 점유가 인정되면 누군가 가져가면 절도죄가지만 새로운 점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점유탈물 형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 파악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밑에 내용들 보면 이제 주민등록증 스캔 관련돼 가지고 역시 A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작성했다. 이게 사무소 위조예요. 근데
그 스캔한 거를 갖다가 이건 A 명의로 휴대전화 신청 작성했으면 이건 사무소 유주가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스캔해 가지고 보낸 거지 어떻게 했냐.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요? 일반적으로 스캔한 문서, 즉 전자문서는 뭡니까? 그거는 문서체 사용하는 문서에 계속적 기능이 인정되지 않아 가지고, 그러니까 문서는 계속적 기능, 증명적 기능, 보장적 기능이라고 하는 세 가지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계속적 기능을 하지 않으므로 못하므로 문서는 기본적으로 이미지 파일 같은 거는 문서라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 본 것처럼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게 일반적인 입장이에요. 자, 근데 문제가 뭐다? 요 일반적인 내용이 요 케이스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 먼저 여기서 뭐예요? 휴대전화 신규 가입 신청서를 위조했어요. 그리고 위조한 다음에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는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보다 선행행위, 위조된 문서를 갖다가 보낸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문서 행사죄에 성립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차이로 여러분들이 요 대법원 판례 2008년도 판례를 보면서 그런 의미로 요걸 갖다 물어본 판례가 문제였다.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관련돼 가지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뒤에 마지막 나오는 것처럼, 자, 아까 이제 공문서 부정행위죄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면은 주민등록증을,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했다. 그러면 여기 보는 것처럼, 자, 공문서 부정행위죄는 권한 있는 자의 용도의 사용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용도 내 사용을 처벌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권한 없는 자의 용도 내 사용을 했으므로 공문서 부정행위죄가 성립한다. 그렇게 보면 되고, 아마 강의 기간 우리 처음에 나왔었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문제되는 게 스캔한 운전면허증 사진, 운전면허증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문 운전면허증은, 아니 뭐 주민등록증은 타인 주민등록증을 실물로 제시하든 스캔해서 제시하든 다 뭐다? 그거는 공문서 부정행위죄가 돼요. 근데 운전면허증은 스캔해서 실물을 제시하면 운전면허증을 신분 용도로,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한다. 그럴 때는 뭐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증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캔한 걸 사용하든 실물을 사용하든 다 공문서 부정행사가 되는데, 운전면허증을 운전증명 확인 용도로 사용할 때는 실물 제시만 공문서 부정행사가 되고, 스캔한 걸 제시할 때는 공문서 부정행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이 딱 정리를 해놓고 어느 케이스가 나오더라도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뒷부분 원래 공문서 부정행사가 나오는데 뭐 최근 들어 잘 나올 수 있는 케이스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앞부분에 정리해가지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와 관련돼 가지고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컴퓨터 사용 사기죄는 뭐 어렵지 않은데, 컴퓨터 사용 사기죄에서 학생들이 답안 작성하다 한 답안 작성을 보면은, 자, 행위 태양이 뭐예요? 행위 태양이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는 경우, 그래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는 범죄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입니다. 자, 근데 제가 항상 답안 채점하다 보면은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가지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컴사기가 성립한다. 그래놓고 신용카드 관련된 사건들을 다 이렇게 써놔요. 자, 신용카드 관련된 케이스들이나 카드 관련된 케이스들은 다 뭐예요?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겁니까?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 나오는 케이스는 이 행위태양 중 첫 번째 행위태양이 아니라 두 번째 행위태양, 2001년도에 추가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관련된 내용들을 쓴다. 그러면 타인의 신용카드를, 정상적인 신용카드를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든 해가지고 정상적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거잖아요. 단지 권한이 없는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케이스 나오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지 여기에 해당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들을 미리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관련돼 가지고 뭐 컴사기 관련돼 가지고 크게 뭐 어려운 게 없어 가지고, 근데 쉽게 말하면 컴사기는 뭐냐, 대부분 다, 자, 우리가 ATM기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든 아니면 현금을 인출하든, 이건 뭐야? 다 이거는 절도죄가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컴사기가 되지 않는 거죠. 왜냐면 현금 자체가 뭐다? 현금 자체가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ATM기에서
이쪽 계좌로 계좌 이체. 자, 그래서 이쪽 계좌에 재산상 이익이 늘어나. 자, 그럼 이 경우는 뭐야? 이거는 우리가 컴사기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게 컴사기의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뭐 관련돼가지고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아직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은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컴사기 관련돼가지고 특이하게 본 케이스가 그죠. 야, 2만 원 찾아와. 그리고 신용카드를 줬어. 신용카드를 주고 뭐 신용카드 현금카드를 주고 야 가서 2만 원만 찾아올래? 그리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줬어요. 자, 알려줬는데 기본적으로 얘가 뭐냐? 얘가 기본적으로 2만 원을 찾는 게 아니라 3만 원을 찾아놓고, 아니 5만 원을 찾아놓고 2만 원만 건네주고 3만 원을 먹어버린 겁니다. 자, 이게 험사기가 되냐? 관련돼 가지고 우리 판례가 뭐라고 봐요? 얘가 2만 원을 부탁했어. 2만 원에 대해서는 뭐다? 2만 원에 대해서는 허용한 거예요. 근데 실제 행위자는 3만 원까지 해가지고 토탈 5만 원. 토탈 5만 원을 찾아가지고 2만 원만 원래 주인한테 주고 신용카드나 주고 3만 원은 자기가 먹어버린 겁니다.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컴퓨터 사용 사기죄 관련되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했냐? 그랬을 때 얘는 실제로 뭐야? 뭐 A가 있고 이 행위를 한 애가 갑이다. 그럼 갑은 뭐요? A로부터 허용받은 권한이 어디야? 권한 허용받은 게 2만 원에 관련된 것만 허용했다는 겁니다.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자, 2만 원에 대한 것들을 부여받았고 관련돼 가지고 3만 원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2만 원만 찾아야 되는데 5만 원을 찾았으므로 5만 원 중에 2만 원에 대해서는 권한을 부여받았겠지만 3만 원에서 권한을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해가지고 재물을 받은 거 아니냐. 3만 원 자체를 받으면 재물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런데 판례가 말할 때 이 3만 원을 받은 건 뭐다? 3만 원을 받은 거는 재산상 이익의 증가로 봐야 된다. 응?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가지고 특이하게 3만 원을 자기가 받았지만 실제로 이거는 A의 재산의 감소, 갑의 재산의 증가로 봐야기 때문에 재산상 이익의 증가로 봐서 이 경우에도 컴사기가 성립한다고 보면 판례가 있죠. 그 판례는 특이한 판례인데 학설이 볼 때는 약간 애매한 판례인데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으므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컴사기로 나올 가능성이 큰데 아직까지 안 나왔다. 이 판례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네? 이 판례번호는 내가 좀 여기 안 적어놨지만 뭐 강의 교환에 있으니까 요 권한을 넘은 돈을 인출한 경우에도 컴사기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뭐 체크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이제 케이스도 보면은 뭐 모의시험에 관련 15년도 모의시험에 나왔는데 여기도 보면 똑같아요. 뭐 그냥 계좌 이체하기 때문에 다 컴사기다. 경찰의 수사에 피하여 B의 집에 머물던 갑은 우연히 B명의 예금 계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 갑은 어떻게 했냐? 갑은 이제 인터넷 뱅킹으로 B의 예금 계좌에서 자기 자신의 예금 계좌로 200만 원을 인출하고 7월 10일 날. 그 다음 날 500만 원 계좌 이체하고 그 다음 날 또 700만 원을 각각 이체시킨 후 이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알고 있는 친구 병에게 보관시켰어요. 자, 그러면 가병이는 뭐야? 첫 번째 행위, 두 번째 행위, 세 번째 행위 다 컴사기라는 겁니다. 컴퓨터 사용 사기죄고 얘네 행위는 뭐예요? 그냥 포괄해서 할 일죄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 2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이 아니라 결국 1,400만 원 전체에 대한 단일 일죄다. 포괄해서 하나의 일죄로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기의 계좌를 이체시킨 것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자기 계좌를 이체시켰는데 이체시킨 자체가 뭐예요? 얘가 이거는 컴사기로 얻은 이익이죠.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재산상 이익이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작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물이 아닌 상태 자기 명의 통장에서 인출을 했다. 그 인출하는 자체는 뭐냐? 아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정을 알고 있는 친구 병에게 보관시켰다. 관련돼 가지고 이것도 역시 보관은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보관시킨 것도 다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 보면은 케이스 보면은 자 계좌 이체 행위 이거는 대체 험사기 성립한다 각각에. 그리고 이제 관련돼 가지고 뭐 포괄일제다. 뭐 총액 1,400만 원 포괄일제고 뱅킹 후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게 관련돼 가지고 뭐다? 이거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예금 채권을 취득한 경우를 할지라도 자기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한에 근거한 것이므로 별도의 절도죄나 사기죄를 구성한다 없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관련돼 병의 대책 관련돼 가지고 병은 뭐다? 병은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사안에서 갑이 컴퓨터 등 사용 사기를 취득한 것은 예금 채권상의 재산상 이익일 뿐 재물이 아니다.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뭐요? 병은 그 정을 알면서 받더라도 절대 절도 작물자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자 관련된 뭐 컴사기까지 관련된 내용까지 마치고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